인공지능 시대 역사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하게 된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노원어문학과 김규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큰 주제가 문명관과 인문학이죠. 그래서 문명과 인문학은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 그 대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명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꾸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부터 일반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소급해서 산업혁명하고 관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1, 2, 3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의 역사를 한번 개관하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후반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꼽힌 것은 1830년 철도, 다시 말해서 속도죠. 그러니까 맨체스터하고 리버풀 구간을 처음으로 상업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평균 시속이 32km, 그리고 최고 속도가 47km였어요. 오늘날로 본다면은 거의 자전거의 속도인데, 그 당시 사람들, 19세기 초반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속도였습니다. 왜냐? 1813년에 출간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보시면 거기 등장인물들 이동하는 방법이 거의 두 가지, 최대 세 가지였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자기의 두 발로 도보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도보로 성인 남성이 1시간 동안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시속으로. 평균 3 내지 4km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마차로 간다. 마차로 갈 경우에 최대 속도가 시속 6 내지 8km예요. 그럼 말로 간다. 천리마 같은 그 준마로에서 시속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는 18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철마죠. 평균 시속이 32km, 최고 시속이 47km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은 뭐 의사하고 같이 타라, 뭐 이런 식의 그 경고문이 붙을 정도로 속도 혁명이 일어난 게 1830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양 쪽에 적용이 된 게 1837년, 이른바 증기선이 등장하게 된 거죠. 타이타닉,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들이 1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는 뭐였냐? 그러면 석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맨체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탄광의 도시죠. 그냥 얘는 이제 노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길 위에 석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굴을 파들어 갈 필요가 없이, 거기에 리버풀은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걸 서로 연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연료로 해서 이 새로운 형태의 동력을 만들어낸 게 증기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죠.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1850년입니다. 1850년 5월 초하루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굉장히 이상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그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그래요. 영어 써서 좀 죄송한데요. 수정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이에요. 두 가지 건축 재료죠. 하나는 유리, 또 하나는 철골입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비치는 이 놀라운 건축을 영국에서 선보이면서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영국의 위상을 과시했던 게 제1차 산업혁명의 백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시간대가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 시간대죠. 이때 핵심은 석탄에서 에너지원이 바뀌게 됩니다. 석유로. 그 다음에 증기기관 대신에 내연기관. 그리고 그 사이 어디쯤에 우리들이 알게 되는
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또다시 인류가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차 대신에 자동차. 이 자동차의 상용화를 처음 가져온 사람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1885년에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상업용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 벤츠를 한국인들이 역시 자동차는 벤츠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적어도 1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2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현대 산업 문명의 거의 토대가 된, 산업사의 토대를 만든 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석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대 2023년 이 문명의 핵심도 뭐라고 그래도 석유화학이에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지금 제 뒤에 있는 바탕화면에 그 커다란 화면 포함해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이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온갖 쓰고 있는 재질들, 그 가운데 석유화학을 빼버리게 되면 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그 발명품들이 새로 등장하는데, 백열등, 뭐 컨베이어 벨트, 전화기, 텔레비전, 비행기, 세탁기, 플라스틱, 화학비료까지. 근데 이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베이어 벨트인데요. 이게 도이처로 하면 플리스반트라고 하는데, 제가 독일유학 가운데서 이 게오르크 렘케라고 그래가지고 이 초콜릿 원재료를 에스파냐, 스페인에서 수입해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그 공장에서 이 두 번째 일반 가공만 해가지고 재수출을 해요. 거기에서 제가 일을 해봐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인간 노동력을 기가 막히게 착취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일반화된 거는 1903년 포드 자동차가 설립이 되면서 포드라고 하는 인간이 자동차를 이 컨베이어 벨트가 쭉 진행돼 나가면서 각각의 노동자들이 이제 특정 영역을 맡아가지고 부품을 해가지고 하나의 자동차를 완성해 나가는, 그게 1903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 안티 유토피아 소설이 세 종류가 있죠. 1924년에 그 러시아에서 출간된 예브게니 자미아진의 의 원 제목이거든요. 이제 우리 또는 뭐 우리들로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나온 게 올더 석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그래서 멋진 신세계라고 나온 게 있고요. 1949년에 조지 오웰의 1984, 1984년 그 소설 세 종류가 있는데, 1932년에 나와 있는 그 멋진 신세계의 배경이 되는 게 런던이란 말이에요. 런던인데 그 당시에 세계는 이 시간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포드 기원 632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632 더하기 1905란 말이에요. 그래서 2535년이라고 하는 산수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이 202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500년 뒤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올더 석슬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 시간대에는 전 세계가 10개의 구역으로 분할될 거고 10명의 총통이 분할된 구역 가운데 하나씩 맡아가지고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만큼 1932년에 올더 석슬리는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미래 세계의 토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은 없죠. 세 가지 소설 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3차 산업혁명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97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딴 게 아니고요. 그걸 이른바 일컬어서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통신혁명이 서방, 다시 말해서 서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가열차게 발전할 때 동유럽과 소련을 포함한 동구 실존사회주의 국가들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나중에 1980년대 중반 헝가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일종의 그 실존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져 나가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현상의 배후에 과연 뭐가 있을까? 보면 바로 이 정보통신혁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학기술혁명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어로 하면 나우츠노 떼어니체스카야 레볼루시아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동구 실존사회주의 국가들 더하기 소련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 대목에서 완전히 뒤처졌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서부터 그 줄줄이 무너져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1989년 11월 6일, 그 다음에 1990년 10월 3일.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붕괴, 그리고 동서독 재통일. 그 당시에 제가 서베를린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장벽 무너진 날에는 동베를린에서 넘어왔던 동베를린 시민들하고 이 장벽의 붕괴, 그 다음에 앞으로 동서독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슈납스 마셔가면서 40도짜리 독일의 그 대표적인 증류주인데요. 위스키 종류죠, 서방으로 얘기하면. 그걸 놓고 2시간 정도 토론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이 안 돼서 재통일이 되는 거죠. 그때 저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나 통일이 되려나. 분단을 스스로 자초했던 동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분단의 희생양이었던 남북한은 여전히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그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이 컴퓨터 인터넷 발명 과학기술 혁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1977년에 가정용의 데스크톱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1990년에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www.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인터넷 접속하는 것인데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게 이때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석사 논문을 85년에 냈는데 여전히 타자기 수준으로 해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아니면 손으로 쓰든가. 이 컴퓨터가 우리 쪽에 일반화된 건 적어도 여기에다가 10년 가까운, 77년에서 우리는 87년도 아니고 90년대 초반 정도로 넘어갔던 것 같고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90년대 이 사람들보다 한 7, 8년 늦게 우리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이른바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영어가 가능하다면 실시간으로 아마 지구 인구의 절반 정도, 40억 정도의 인구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소통이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됐죠. 이걸 일컬어서 1980년에 출간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는 아주 간명하게, 지금 저는 이제 산업혁명을 4가지로 쪼개는데 이 양반은 인류의 혁명을 딱 3가지로 쪼개서 설명해요. 훨씬 더 간명한데 이를테면 지금부터 한 10,000년쯤 전에 있었던 신석기 혁명,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때 결국에는 생산성이 대규모로 생산성이 고도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완벽한 의미에서의 원시 공산제 사회가 무너지고 소유와 비소유, 다시 말해서 지배 복종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고 요 단계를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하는데 1755년에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는 이 농업혁명을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결국에는 2가지 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문화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져다 써요. 예술, 문화의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학문, 이 2가지를 얘기하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나왔다고 해요. 학문은 무의에서 나왔고 예술은 사치에서 나왔다고. 이 학문과 예술이라고 하는 2가지 인류의 그 거대한 문명사에서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이 대목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게 이 1755년에 나왔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장자크 루소가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던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이 고착화돼 가지고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학문을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잖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후원자가 있고 예술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의 지배 세력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피지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20대 80에서 1대 99 사회로 가게 되는 초석을 놓은 최초 혁명이 농업혁명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엘빈 토플러의 관점에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산업혁명. 그런데 산업혁명 가운데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인 정보통신혁명, 이 대목을 제3의 물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제3의 물결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클라우스 슈바비라고 해서 세계경제포럼을 창시한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16년,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거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여기 나와 있는 바이오, 그 다음에 3D, 3차원 인쇄기, 그 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수업에서 가끔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스마트폰이 좋아, 엄마가 좋아? 제가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연하게 엄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니들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 엄마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 그럼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행을 갈 때, 친구들하고 MT를 갈 때 엄마 모시고 가니 스마트폰 데리고 가니 그래요. 너희들 잠자리 머리맡에 있는 게 뭐야? 물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보는 게 엄마 얼굴이야?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이거든요. 오늘날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학생들 포함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속버스에서 아니면 휴게소에서 달리고 있는 고속열차 안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런 자세 아닙니까? 이렇게 가죠. 마치 그 인류가 직립보행 시작하기 전에 네 발로 기다가 어느 날 일어났는데 구부정하게 일어나서 이게 걷기 시작하다가 지금 완전하게 이렇게 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역전현상으로 가죠. 다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다간 나중에 인간들이 땅바닥에서 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즉 똑똑한 전화기가 없는 현대인들의 생활은 상상 불가의 시공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맥락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클라우스 슈바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주 간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바이오니, 3D 인쇄기니 여러 부분을 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관과 인문학인데 저는 그 문명관 가운데서, 문명을 어떻게 볼 거냐의 가운데에서 산업혁명 가운데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간 거고, 거기에서 제가 제일 주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그 인공지능을 우리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과연 뭐냐. 인문학적 관점으로 볼 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대개 세 가지로 들여다봅니다. 즉,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그래서 약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만 쓸 수 있는 건데, 강인공지능은 여러 각도의 활용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초인공지능은 각 인공지능 가운데서 자아를 가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줄 아는 게 초인공지능이에요. 그 초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인간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산업과 문화, 문명의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그 시간대, 그 최초의 시기를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이점을 초창기 한 10여 년쯤 전에 미래학자들은 적어도 2060년대 이후 아닐까 그랬다가 2050년대 쪽으로 요새는 되게 보고 있어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27년 남은 건데 어떤 학자들은 2045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좁혀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래봐야 20년 정도 시간대인데 우리가 어떤 사회와 만나게 될지 그 대목에 저로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바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파고,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약인공지능 영역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알파라고 하는 건 최고라는 뜻이고 알파부터 오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라고 하는 거는 바둑의 일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의 종주, 바둑을 맨 처음에 생산해낸 나라는 중국이고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바둑이 기도가 됐죠. 기. 일본에 가면은 도가 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차죠. 얘들은 다도라고 그랬어요. 이거 1980년대 중후반에 우리들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바둑도 그렇고 다도도 그렇고 역수입을 해서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그 맥락이 있잖아요. 그 조은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은현, 서봉수, 그다음에 뭐 이창호, 뭐 유창혁, 뭐 이세돌, 그 이후로 지금 뭐 박정환 거쳐서 신진서에 이르기까지 세계 1인자들 이름들인데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역사적으로 알파고가 바둑에 이제 첫 특화된 약 인공지능인데 그 이세돌하고 붙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를 하기 전에 바둑을 두기 전에 이세돌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승부를 생각하는가 그랬을 때 이 친구가 4대 1로 내가 이길 것 같다. 한 판 정도 내가 내줄 수가 있대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대 4였죠. 지금 이거는 구글 쪽하고 관계자하고 인터뷰하는 대목이고 실제로 이제 바둑을 두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세돌이 지금 100번이고 그 알파고가 이제 흑번인데 이세돌은 1초 만에 지금 첫 수를 뒀고 알파고는 6초가 걸렸죠. 어디에 둘 거냐 이거지. 그런데 둘 다 화점에 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이후의 대결에서 이세돌은 비참하게 집니다. 딱 한 판, 네 번째 판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라면 아 그래 저기 둘 수도 있지 않은데 기계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이세돌이 끼움수를 하나 두는데 얘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딥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는 데이터 기반 자율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존의 모든 프로 기사들이 뒀던 바둑 이걸 기보라고 그래요. 바둑 기보를 전부 컴퓨터에 넣어가지고서 이 수에는 이렇게 대응한다. 그걸 완벽하게 이 친구가 습득하고 난 다음에 이세돌하고 둔 거거든요. 근데 없던 수를 딱 두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를 두니까 이 기계가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이른바 떡수를 둬서 이세돌이 역전승을 하게 된 게 딱 한 판이에요. 당연히 제 5국도 졌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1대 4로 갔습니다. 이때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안 되는 거네. 다시 말해서 1997년에 딥블루라고 그래가지고 IBM에서 만든 이 체스 세계 챔피언을 한번 우리들이 꺾어보겠다 해가지고 러시아 사람이죠. 카스파로프하고 뒀는데 결국에는 체스에서 딥블루가 이겼어요. IBM 쪽에서. 근데 이번에는 구글에서 만든 이 알파고가 불과 19년 만에 바둑의 장벽까지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 5월 달에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커제라고 하는 친구하고 또 한 번 뒀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커제를 눌러버립니다. 커제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1인자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얘는 자기의 모든 그 내면을 얼굴로 다 드러내는 친구예요. 바둑을 두다 말고 화장실에 갑니다. 갔다 온 얼굴을 보니까 펑펑 울어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온 거예요. 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는데 1년 만에 이 알파고는 더 이상 인간들로서는 대항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 니들끼리 해. 우리는 우리끼리 놀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지들끼리 둬요. 그런 정도로 이 알파고를 포함한 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프로 구단들이 바둑 해설을 할 때 이 바둑에 특화된 약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독자들, 청취자들, 시청자들한테 그걸 설명할 시간까지 와 있어요. 그런 시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세계인들이 그랬어요. 2016년에 야,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받아먹기만 하려고 그래? 이제 당신들도 무엇인가 세계적인 행사를 했으면은 거기에 맞게 앞으로 우리가 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달라. 주도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나서야지 왜 꼭 남들이 만든 거를 실용신안으로 해서 조금씩 고쳐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그래. 좀 혁신 또는 개혁 또는 혁명적으로 당신들이 한번 나가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나 욕을 먹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이 HER,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그녀라고 했는데요. 쉬, 허에서 허, 그죠? 그러니까 쉬를 쓰지 않고 허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생략한데요. 인공지능 운영체계 여성과 인간 남성의 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스칼렛 요한슨이 그 인공지능 운영체계 여성의 목소리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제 옷은 주머니가 없는데요. 얘가 어디 들어있냐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휴대전화,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넣는 거예요. 뭐냐면 이 휴대전화를 놓고 거기에 보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사진 그 장치, 세상을 볼 수 있는 렌즈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얘는 세상을 보면서 이 인간 남자, 다시 말해서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했던 테오도로 그 역할, 이 친구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이름이, 인공지능 운영체계 이름이 사만다인데 이것을 누가 결정했냐면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18만 개의 이름을 인공지능 운영체계한테 줘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한번 골라봐. 너 이름을. 얘가 고른 이름이 사만다입니다. 얘는 강인공지능이에요. 다시 말해서 A사 용지를 해가지고 적어도 한 500페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한 흔히 두툼한 책 한 권을 얘가 처리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0.1초입니다. 우리 한 달 정도 봐야 할 책 분량, 그걸 정확히 이해해서 남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면 최소 한 달은 걸릴 텐데 얘가 한때 걸리는 시간 0.1초예요. 그러니까 이 HER에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인간 혹은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 혹은 인간과 사이보그의 사랑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인간과 사이보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왕가희 감독이 2046이라는 영화에서 선보였어요. 즉 2046년에 인간은 어떤 양상의 사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이 사이보그와 이 인간의 사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날 조금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완벽한 의미에서 여성을 복제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인형 같은 걸 있잖아요. 그걸 수입해서 남성들이 애인이 없는, 여친들이 없는 남성들이 자기 애인으로 삼고 심지어는 성행위까지 하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작년에도 꽤나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떠세요? 기억 혹시 나십니까? 이런 형태가 특화돼 나가면 사이보그 혹은 기계인간과 인간의 생물학적 의미에서 우리 같은 인간의 사랑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목에서 과연 사이보그나 인공지능 로봇과 사랑했을 때 그를 혹은 그 여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용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지금 동성애조차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동성 결혼조차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대만 같은 나라, 제 기억이 맞으면 2018년에 동성혼을 나라에서 인정한 굉장히 그 선진적인 나라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대목은 일본을 따라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뭐 단일민족 신화를 우리 쪽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대한민국,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 거주민들이 단일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단일민족 아니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까요? 1636년에 그 얼빠진 임금 인조가 남한산성에 기어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황타이지 항복해 나가가지고 삼전도에 굴욕하잖아요. 삼배구 고두. 고두의 뜻을 아십니까? 큰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맛배기를 땅바닥에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절 3번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번을 땅바닥에 찢는 거, 흙을 묻혀야 되는 겁니다. 인조 뒤에 누가 있어요? 인조가 거느리고 있던
조선의 신료들, 관료들, 영의정수 포함해가지고 삼정승, 그죠? 육판서가 딱 뒤에 있는 거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황타해지. 이 대목을 가장 잘 그려놓은 게 김훈 선생이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고요. 그걸 영화로 기가 막히게 만든 게 황동혁. 혹시 오징어 게임 감독 아십니까? 그 사람이 황동혁이에요. 서울대 신문학과 나온.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70만 정도 관객이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영화는 꼭 봐야 됩니다. 김한민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게 병자호란을 굉장히 희화화시켜버린, 근데 그 영화를 750만이 들여다보는데 황동혁 감독이 만든 영화는 그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래 얘기로 들어가면 그래서 적어도 이 병자호란의 결과 1637년 초에 전국에서 56만 정도의 조선인 남녀가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후금의 수도였던 심양, 오늘날은 이제 선양으로 되어 있는데 심양으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대다수가 누구죠? 임신이 가능한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55만 정도로 되게 추산을 하는데 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청나라 사람들하고 가정을 이룬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야 돌아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 상당수 부녀자들이 애들 손을 잡고 돌아오거나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시댁으로 가죠? 받아줍니까? 친정으로 가요?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태원에 집창촌을 형성합니다. 이태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집창촌이 만들어져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그래서 환향여라는 말이 이들한테 붙여지는데 거기서 나온 욕이 뭐죠? 환양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떼놈들한테 붙어먹은 여자라는 데인데 그 여자들을 후금, 청나라에게 공물로 바친 자가 누구예요? 인조로 포함한 조선의 지배 세력 아닙니까? 그 여자들이 뱃속에 들어있거나 손에 데리고 온 애들, 얘를 뭐라고 그래요? 오랑캐의 포로가 됐던 자식이라고 그래서 호로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욕 중에 기가 막힌 욕이에요. 임진왜란 7년입니다. 6.25 한국동란 3년이죠. 16개 나라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3년 동안 한반도를 돌아다녔다고요. 우린 단일민족 아니에요. 일본은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걔들조차도 1948년부터 55년까지 7년 동안 미 군정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양키들이 활보하고 돌아다녔다고요. 걔들도 단일민족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보다는 상황이 나은 거죠. 왜? 본토를 제대로 공격당한 유일했던 전쟁이 걔들이 얘기하는 태평양 전쟁 혹은 대동아 전쟁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죠. 어쨌거나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은 적어도 단일민족 신화 같은 대목을 깨야 되는데 여전히 그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일본을 따라서 동성, 대구에서 하는 그 퀴어 축제 같은 거 시장이란 자가 못하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경찰하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지 않았어요? 이런 맥락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사랑, 그들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립할 것인가, 인공지능의 윤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의 사랑조차도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단 말이죠. 꽤 늦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대목으로 가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의 역사의식. 제 강연 제목입니다. 수많은 공동체가 지금까지 생겨나고 번성했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공동체 멸망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 문명의 어떤 형태로 멸망하는가, 이 대목은 그 여러 각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문명의 원리가 부족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수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그런데 단위 어떤 그 제한된 의미의 문명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붕괴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시간의 화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연과학에서 쓰는 것인데
시간은 저 까마득한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달아나는 거죠. 누구나 그런 거죠. 물론 저는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간다고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죠. 미래는 우리들한테 주춤주춤 다가오고 현재는 쏜살같이 미래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지점에서 온 시간이 현재를 경유해서 끊임없이 고정되어 있는 과거로 달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근데 자연과학에서 보면 제가 엉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출발했던 시간이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계속 달아나는데 공동체는 적어도 이 시간과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시간 속에서 형성된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라든지 물질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이걸 문명의 원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멸망하는. 일단 뭐 신라는 왜 망했을까? 이런 맥락에서 그 박상진이라고 고대의 그 농대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나무와 관련해서 문화재 전문가예요. 이분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적어도 800년대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산림, 주로 뭐냐면 그 참나무예요. 우리들 알고 있는 도토리 상수리 나무 말입니다. 그게 신라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그걸 베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숯을 만들어가지고 우아하게 그걸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러면서 산림이 황폐돼 나가면서 거기에 집중호우 현상이 오고 그러면서 농토가 완전히 그 모래나 흙으로 덮여버리면서 흉년이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자연재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연재해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셔요. 저는 그게 얼마나 그 동의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멸망할 때는 수많은 이유가 들어갑니다. 일단 로마가 왜 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욕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서 들어간 비단 때문에, 즉 전체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비단 사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즉 호화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뭐 한발이 자주 온다든가 가뭄이 또는 홍수가 들이닥친다든지 어느 땐 예상치 못한 추위가 왔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화제, 그라쿠스 형제가 그 선봉이 돼가지고 라티푼디움이라고 그래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큰 땅이 있잖아요. 그들이 대지주였거든요. 그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면 거대한 그 땅을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막히거든요. 막히면서 공화제가 서서히 몰락해 나가고 황제 시대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군인 황제 시대. 다시 말해서 무력, 폭력, 군사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로마는 476년에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문명의 원리가 부족해서 결국에 로마는 망하지 않았느냐.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분이 오르테가이 가세트라고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좀 더 확대하면 현대 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의 세계는 문명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대중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럼 대중은 어떤 사람인가? 대중 길거리에 나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명의 원리 모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단 20대 대학생, 포르쉐 사고 싶어요. 그 포르쉐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어느 산업혁명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연결되고 있을까? 연료는 뭘 쓰고 있을까? 관심 없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말까? 여대생, 명품 백을 가지고 싶습니다. 짝퉁이라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명의 원리? 모릅니다. 관심 안 가져요. 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엘빈 토프는 왜 제3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거를 오늘날까지 유용한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만들어 나오고 있을까? 이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 대중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대중하고는 그 거리를 두고 있는, 여기 나와요. 제가 지금 건강한 지식인 집단,
또는 상층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중에게 밀려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문명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명확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설탕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그래 할 수 없어 당신들끼리 해봐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무식한 식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식인들,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상당수가 대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원리, 우리 관심 없어. 결과에 대해서. 우리 대중에게는 모든 것이 무한히 열려있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시대에 살고 있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철학, 과학, 인문학, 모든 걸 우리들은 습득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에 차 있는 게 대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상층 권위, 건강한 지식인 집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재하고 바보, 종이 한 장 차이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우리는 공동체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무와 봉사의 개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지식인 집단이자 상층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과학자, 대학 교수, 교사, 은행원, 그 다음에 기술자들, 이 사람들이 무식한 식자 쪽에 편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층 권위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요새 경청하는 버릇을 완전히 이 사람들이 놓아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계가 떠다니고 있다,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소개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현상이 가져온 게 뭐냐.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이 트럼프 지지자들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폭력적으로 점거되죠. 1월 6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원과 하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승리가 부당하게 빼앗겼다. 나의 지지자들이여 행동으로 보여다오. 열렬하게 싸우다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경찰 2명하고 그 일반 대중, 트럼프 지지자들 4명이 죽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사흘 있다가 제 기억이 맞으면 1월 19일 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 이 대목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특정한 개인이 자기의 개인적인 명성, 권위 혹은 명예, 돈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세계에는 미국이 지금 주도해가지고 세계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특히 어디에서? SNS상에서 거대한 그 팬덤이라고, 죄송한데 영어 써가지고 수많은 그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게 되면 이걸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 강력한 SNS상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동조해서 폭력적인 현상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여기서 쓰고 있죠. 대표적으로 개딸. 민주당의 개딸이 있죠.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휴대전화에 계속 용서하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뭐죠? 이낙연 씨 얼마 전에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 당신한테 우리 애들 계란을 뿌리겠다, 던지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이 사람들이 소란을 불러일으켰고 이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력한 이재명 지지자들인데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폭력적인 행태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폭력적인 행태와 다르지 않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그 표류하는 세계에 등장하고 있는
대중이 자기네들의 숫자를 끊임없이 늘려가면서 권력을 탈취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맥락이란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저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새로운 지배와 피지배 관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전 세계가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이 우선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세계는 미국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셨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데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공격의 중추였던 바그너 그룹, 그죠?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야, 왜 우리한테 지금 폭탄을 날리고 그래? 우리 그 포탄? 쇼이구 국방장관 와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래. 사과 안 해? 야, 그럼 우리가 모스크바 들어간다? 아시죠? 모스크바까지 1000km를 달려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저기 전라도 해남에서 함경도 겨운까지 가야 1300km인데 1000km, 모스크바를 200km 앞두고 벨라루시 대통령 루가시엔코 이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타협하지. 프리고진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푸틴의 왼팔이었는데 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이 친구 역시 자신의 명성, 그다음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적어도 5만 명 정도의 정예 부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현대식 무기, 이걸 통해 가지고 권력을 찬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망상에 저는 젖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그들의 공통점은 어떤 목적을 우리가 폭력적으로 행할 수 있다. 이걸 우리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행동이라고 합니다. 대중들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폭력적인 행동은 간접 행동을 대개는 지식인들이 해요. 상층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는 직접 선거, 보통 선거, 비밀 선거를 하잖아요. 평등 선거를 하죠. 그런데 그게 간접적인 방식이죠.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내 대신 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지자체 장을 하라고 해서 권력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간접 지배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트럼프 혹은 프리고진 휘하의 바그너 그룹, 용병들, 얘들이 한 건 뭐예요? 직접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직접 행동이라고 하는 건데, 개딸들이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세계가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게 1987년 6월 10일, 6월 18일, 6월 26일 날 있었던 이른바 평화대행진. 그 시간대에는 우리가 명쾌한 그 지도부가 있었어요. 그죠? 민통련이라고 하는 조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익환 목사가 대표로 있었던 정말 한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민중운동연합이에요. 여기에 당시에 그 신한민주당, 주저지 신민당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도부는 분명히 있었고 이들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6월 10일, 6월 18일, 6월 26일 이를테면 아침 9시에 경적을 울리고 저녁 6시에 경적을 울린다.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우리가 간다. 그게 평화대행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있기 직전에 6월 9일 날 이한열이,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연세대 정문 앞에서 정말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한절이 여기 광주에 와 있죠? 국립묘지에. 그때 우리가 150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 그 광장, 요즘 서울광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옛날에 보면 거기가 서울시청이 있는 그 공간이죠. 150만 명이 거기 모여듭니다. 한국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억이 없어요. 세계사적인 기록인데 이 사람들은 상층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갔다면 우리가 2017년, 18년 그 박근혜 503호 그 여자를 쫓아낼 때는 지도부가 없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자기네들끼리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가지고 카톡이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시위하고 흩어지고 그랬지 어떤 일관된 지도부가 있어서 이 2017년, 18년 20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가 형성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뭘 보냐면
30년 만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대중이 세력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오늘날에는 대중이 지식인 집단을 견인하는 꼴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죠. 왜? 대중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의견을 물어보면 대중은 바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그런데 이 대중들이 내세우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태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거는 수많은 명제들, 토론들 이런 걸 가지고 지식인 집단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게 수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날 대중들이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써놓죠? 스마트폰 1인 미디어 시대. 다들 각자가 자기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편향성에 따라서 그것만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계속. 이 사람들이 중독돼 있거든요, 대중들이. 이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지식인 집단들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조차도 개딸들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그런데 개딸들 말을 안 듣거든요. 통제권 바깥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것이 2023년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들을 우리들이 지식인들이 견인할 수 있겠는가. 그 대목인데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하고 있는 게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들은 미세한 거대 담론들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 뭐 주식, 무슨 아파트, 뭐 땅, 아니면 뭐 먹는 거, 뭐 운동 경기, 아니면 뭐 탤런트들, 무슨 불륜, 뭐 이따위 것들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없어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 노동, 인권, 평등, 형제, 추상적인 말들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분위기, 전쟁에 반대하고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남한 핵을 가져야 한다? 저는 반전반핵이 맞다고 봐요. 가장 극명하게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 기후변화죠. 기후변화예요. 2050년까지 온도를 지금 1도? 1.5도까지만 올라간다면 우리는 거의 호모사피엔스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쩌면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호모 데우스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사피엔스의 멸종을 우리들이 봐야 하는 시간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가장 핵심적인 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입니다. 환경 파괴예요.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핵심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대 담론을 우리들이 지식인들이 몇 가지로 추려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중들을 견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건강한 지식인 집단의 형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세력화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역사의식이다. 제가 역사의식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르테가이 가세트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여기에서 잠깐 참고가 될 텐데요. 적어도 6세기에서 1800년에 이르는 즉 1200년 동안 유럽의 인구는 1억 8천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1914년, 1800년서부터 1914년까지 불과 100여 년 동안에 유럽의 인구가 4억 6천만으로 늘어났다 이거죠. 2억 8천만이 갑자기 늘어나요. 여기에서 미국으로 유출된 인구는 빼고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그래서 오르테가이 가세트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인구 증가는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가 과학기술, 먹고 사는 문제죠. 의료, 그 다음에 식량, 혹은 위생. 이 대목이 과학기술로 해가지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840년대에 이르면은 마취기술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인간이 더 이상 술이나 하나 먹고 다리 자르는 그런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수많은 자연과학의 발견이 기술에 성장하고 직결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생명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유아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선거를 통한 인간의 참정권 확대, 즉 자유의지. 이것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인권의 확대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물려서 4억 6천만이 됐는데 좋다는 거예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한 지식인 집단, 상층 권위가 이 방향이 맞아. 그러면은 대중들이 따라왔는데 19세기 후반서부터 아닌 것 같은데? 우린 우리대로 가고 싶어. 이 사람들이 대거 카페에서, 거리에서, 극장에서, 미술관에서, 호텔에서 이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게 1920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 사람들, 그렇게 늘어난 대중들에게 상층 권위가 먹고 사는 건 알려줬는데, 제대로 알려줬는데 뭘 못했느냐? 역사의식을 가르쳐주는 데는 실패했다 이거죠. 역사라는 게 왜 필요한가? 과거에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왜 틀렸는지, 왜 우리가 그 당시에 망해버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과거에는 관에 넣어가지고 그 과거를 대못을 못질을 쳐야 되는데 못질을 치다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뚤어진 의식을 가진 수많은 대중들이 마치 좀비처럼 퍼져나간 거고 그들이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 시간대가 제가 보기엔 2023년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중국은 누르고 있지만 언제까지 누르고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반 대중들과 지식인 집단 사이에 교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시간대에 따로따로 가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지식인 형성, 지식인 집단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인은 어떤 양상을 가져야 하는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능통한, 이걸 요새 이제 통섭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영어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일본 사람들은 제너럴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너럴리스트. 일단 뇌를 단련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예 책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제너럴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 하면 팔방미인인데 인문학 쪽이라는 게 우리가 문학, 역사, 철학이잖아요. 사회과학 쪽으로 가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신문방송, 문헌정보 굉장히 많은 지리학 이런 쪽이고 자연과학은 아시다시피 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질학, 천문학 이런 학문들이잖아요. 이 대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식인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되어야만 지식인들이 지금 분할되어 있어요. 인문학자들은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무엇이 아름다운가, 무엇이 올바른가 이 대목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학자도 거의 같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은 지금 어디에 몰려있냐면 자연과학 쪽이에요. 진리의 핵심은 뭐죠? 분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쪼개고 또 쪼개가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게 진리 탐구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것에 가장 가까운 학문 분류 쪽으로 보면 이건 자연과학 쪽이에요. 다시 말해서 1687년 그 아이작 뉴턴이 만들어냈던 그 고전 물리학의 체계가 1915년 특수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깨진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작은 것 쪽으로 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노,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지식인으로서 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통섭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분석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한 것, 자기가 생각해낸 것을 시장, 다시 말해서 기업에 갖다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원자탄이 터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적어도 8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발견이 어떤 형태로 기술화되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 대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중립이야. 가치 중립이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상관 안 해. 우리는 오로지 진리만을 탐구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챙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문 간의 유리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이 결과가 파괴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중립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한다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게 윤리적 개인입니다.
그 윤리적 개인 더하기 정치인까지 돼야 한다라는 거죠. 뭐냐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하나의 거대한 학문 체계로 묶어서 21세기 시대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인으로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식인들은 더 이상 대중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적인 권위, 그 다음에 정신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즉 1980년대 문익환 목사나 아니면 저기 민문협 쪽에 그 장산곤매 누구죠?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 권위를 회복하고 대중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 더 이상 대중들에게는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굉장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1987년도 신년 단배식에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다가 잊어버린 이 양반의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 목사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민문협에 그 신년 할례식을 하는데 돼지 대가리에다가 삶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문익환 목사가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가지고 돼지 주동아리에 놓고 절하시는 장면을 봤죠. 백규환 선생. 백규환 선생 모르세요? 민문협 모르시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 백규환 선생이나 문익환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1980년대 지적인 권위,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권위,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의식을 오늘날 우리들이 현지화해야 한다. 즉,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는, 즉,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대중들과 우리들이 지적인 권위, 정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역사의식에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처럼 표류하는 세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왜? 한국은 너무나 미국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전에 일본화되어 있다가 예전에 중국화되어 있다가 지금 한국은 완전히 미국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대중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문익환 목사나 백규환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고도의 정신적 권위, 지적인 권위,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의식의 현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21세기 20년대를 맞이해서 2030년, 2040년, 특이점이 온다는 2050년까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